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로 파업 15일차를 맞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 편을 들어오던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건데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시작이 된 거죠. 안전운임제를 영구 보장해 주거나 품목을 늘려달라면서 시작한 건데 이대로 파업을 접으면 사실상 빈손인 겁니다. 그렇다고 파업을 이어갈 동력도 마땅치가 않아서 화물연대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부는 일단 복귀부터 하라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화물연대 본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 이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논의 중인 것 같은데요. 파업을 멈출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연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15일째 끌어온 총파업을 계속할지, 파업을 풀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시멘트와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연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요. 정부는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선복귀, 후논의를 화물연대에 촉구해 왔는데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하는 기사도 늘어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화물연대 지도부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까지 한 발 물러나면서 지도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끝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파업을 끝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대화 접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운송 거부자에 대한 2차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외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한 거죠.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면서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철강 6,000명, 석유화학 4,500명 등 10,000명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9일 만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당 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어기면 운행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평시 대비 25% 수준에 그쳤던 석유화학공단은 정부 발표 이후 현장에 복귀한 화물차가 크게 늘었습니다. 옛날 게 저녁이면 저녁만큼 많이 들어왔죠. 오늘 갑자기 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장 급한 것은 물량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가 그냥 관건인데 내부적으로도 못 움직였거든요. 철강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생산 중단까지 거론됐던 철강 업체들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파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우리가 안 좋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민노총은 이번 업무 개시 명령에 맞서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의 투쟁 대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응집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송 기자, 아직 파업은 끝나진 않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 국회, 화물연대 모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물연대 파업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2차 업무 개시 명령을 했죠.
다시 강공에 나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파업 전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당한 타협 없이 강한 압박에 나선 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남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선복귀 후 대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화물연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화물연대 편을 들어왔었는데 왜 갑자기 이 정부안을 수용한 겁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이 좀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업 해결을 민주당이 좀 해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었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부정적인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죠. 화물연대가 본인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민노총의 하청기관인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 정치권까지 이렇게 움직였으니 오늘 밤 이 화물연대 결정이 이제 주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화물연대가 오늘 저녁 지금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철회를 할지 또는 계속 이어갈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철회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긴 한데 이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여부와 향후 파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화물연대 입장에서도요. 그냥 빈손으로 물러나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 화물연대는 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 품목까지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이 정부를 상대로 쟁취를 하려면 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3년 연장이라도 우선 받은 다음에 이 집권 4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와 다시 싸워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쨌건 민주당은 3년 연장을 하자, 정부안 원래대로 이제 하자는 건데 지금 정부는 사실 선복귀 후 대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받아줄 것 같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네.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면서 복귀하고 나면 대화 테이블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 화물연대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3년 연장도 줄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때 상황이 돼봐야 알지 않겠냐 이런 반응인데 여지는 남겨놓는 분위기입니다. 좀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아직 가정이긴 하지만 이대로 파업이 끝난다면 뭐 윤석열 정부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정부 쪽에 좀 기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파업이 일단락 되더라도 갈등의 불씨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2주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3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번에 화물연대가 물러서더라도 나중에 민노총이 더 큰 세력을 규합해 투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전투가 일단락 되더라도 더 큰 전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중국이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면서 14억 중국인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도 들썩이고 있죠. 먼저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공태현 특파원, 현지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접은 게 실감이 납니까? 네, 이곳 베이징 식당가를 점심시간에 직접 둘러봤습니다. 봉쇄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식당들은 영업을 다시 재개했고 외식을 나온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所以说整体上我当然是很欢迎放开，因为我过去2个月被封了大概有5次。 식당 입구마다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려는 스캐너는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고강도 방역에 벗어나 위드 코로나의 길로 나섰지만 여전히 48시간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식당도 일부 있어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困惑的一点就是，毕竟它没有完全放开，它有的地方还是要求那个核酸，然后。 자, 이 중국인 입장에서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뀌는 게 뭡니까? 마음대로 뭐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제로 코로나 기간 지역 간 이동이 까다로웠는데 이 부분이 해제된 겁니다. 일부 지방에선 내년 초 춘제를 고향에서 보내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3년 만에 귀향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에서 어제 춘제 특별수송 기간 항공기 순간 검색량이 160%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에 대한 빗장까지 풀린 건 아닙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는 국경 간 인적 교류와 원거리 예방 통제를 편리하게 하는 새 조치를 연구 중이라고만 답변했는데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5일 시설 격리와 3일 자가 격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완화가 이 백지 시위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 공특파원이 대학생들 얘기 직접 들어봤다면서요. 이 봉쇄는 다 풀렸습니까? 백지 시위가 확산됐을 때 지방학생들에게 귀향을 독려했던 베이징 대학가에선 캠퍼스 문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가 접촉한 베이징대 유학생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제 발표 직후 대학 측의 특별한 반응은 없고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자중하도록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이 많아 캠퍼스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지 시위가 당국의 제로 코로나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은 꺼리지만 장기간 봉쇄 속에 나빠진 중국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도 2030 세대가 주로 동참한 대규모 시위에 당국이 열흘 만에 반응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번 겨울 뒤늦게 이 감염이 확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 우려는 없습니까? 네,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감기약과 자가키트를 사재기하기 위해 베이징의 약국들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방역을 완화하면서 백신 추가 도입과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준비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외신에선 보건체계가 붕괴한다면 이번 겨울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방역과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진핑 집권 3기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 건 이 추락하는 경제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매년 8, 9%에 달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 IMF가 올해 이 저조한 3%대 예상할 정도니까요. 시진핑 주석은 민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중동의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는데요. 사우디도 바이든 미 대통령 방문 때보다 더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전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들어서자 공군 전투기들이 호위합니다. 착륙 직전 사우디 국기를 상징하는 녹색과 흰색 연막이 하늘을 수놓고 시 주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중국 오송 홍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노란색 연기로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을 수입하는 중국을 위해 사우디 공군이 화려한 의전을 제공한 겁니다. 한때 사우디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유 증산을 설득하려고 사우디를 찾았던 지난 7월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는 10일까지 사우디를 방문하는 시 주석은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습니다. 相信本届峰会将更续中海友好传统，进一步充实中海关系战略内涵，推动中海关系迈上新台阶. 현지 언론은 시 주석이 이번 방문 기간 초대형 스마트시티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논의하면서 38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고강도 봉쇄로 올해 3분기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 5.5%에 훨씬 못 미치는 3%대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방역정책 완화 발표 직후 정저우에 있는 아이폰 최대 생산 공장과 같은 주요 시설들이 정상 가동 준비에 나서고 베이징의 재택근무자들에겐 출근 지시가 내려지는 등 중국 경제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볕이 드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요,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 적자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대중 수출이 쪼그라든 거거든요. 타격이 컸죠?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25% 정도인데요. 홍콩까지 합하면 31%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출 실적을 보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 수출은 작년보다 8% 늘었지만 중국은 무려 25% 넘게 빠진 건데요. 2009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석유화학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 타격이 컸네요. 사실 뭐 전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이 있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이게 어땠길래 이렇게 경제 타격이 컸던 거예요?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8차선 도로에 개미 한 마리 없는 그런 영상도 보셨을 테고 아파트 입구에 데모질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나온다고 하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꼼짝마 하는 게 제로 코로나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공장이자 소비 시장이기도 하죠. 공장에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밖에 물건 사러 가지도 못하면 생산과 소비 둘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풀리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안 기자 말대로 세계의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던 품목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중간재죠. 중간재,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 기계 수출이 늘고요. 건설기계 같은 업종도 수혜를 입을 거란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이제 중국 소비도 폭발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도 좀 기대를 하겠죠? 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냥 소비 아닙니다. 보복 소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움직였습니다. 차트 하나 보시죠. 이게 화장품 업종의 대장주 LG생활건강의 차트인데요. 방역 완화 루머가 나돌던 때부터 공식화될 때까지 이 기간이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 29%나 올랐습니다. 다른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했고요. 또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하면 관광이나 면세점, 숙박 같은 업종이 한결 숨통이 트일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 이런 기대는 크지만 이런 말도 들려요. 그런데 이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우리가 예전에 중국을 생각하면 뭐 값싼 노동력 그리고 원자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이제는 중국 자국 기업 브랜드에 우리 제품이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또 뭐 삼성의 스마트폰, LG의 TV 같은 거는 비아디나 샤오미, 하이얼 같은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거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다. 그래도 뭐 경기 침체가 우려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중국 기지개는 우리 경제에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공포가 큰 상황이죠. 여기에서 중국이 봉쇄를 풀고 나서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세계의 공장이죠. 중국이 전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금리 올리면서까지 잡히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요동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친윤 핵심이자 한때 갈등설이 일었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어제 전해드린 친윤계 공부 모임에서부터 다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최근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합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예, 만나기도 하고. 우리 당은 하나가 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친윤 모임 출범식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연일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원해진 두 사람을 고려한 듯 부부 동반 모임을 비롯해 친윤계 의원들 만찬까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최근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미랄이라며
미랄인 두 사람이 정부 성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두 사람은 장 의원 주도의 민들레 모임을 두고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후 비대위 전환 과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며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 간 단합을 강조한 것은 당대표 선거는 물론 총선 승리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최측근이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 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전 재경총괄 본부장 김모 씨. 지난 5월 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김 전 본부장은 도피 생활 6개월 만에 태국 수사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로 우리 수사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태국 당국이 추적해왔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출국 시점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영장이 유출된 직후였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해외로 잠적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은 물론 김 전 회장의 개인 자금까지 관리하는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배임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도 꼽혀왔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국내 송환에 반발해 현지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이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귀국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며 조사 의지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 국내 송환을 서둘러 김 전 회장 등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 듯 아닌 듯 빈칸이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다면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전혀 비운에 속하지가 않거든요. 수시로 전화드리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뵙자고는 대통령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뵙자 하면은 그래 와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최근 보면 대통령이 관저로 부른 사람 안 부른 사람 뭐 이렇게도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안 부른 사람은 좀 섭섭하겠네요. 나경원 전 의원은 관저에 갔다 와야 낙점이 된다더라 라면서 쓴웃음을 지었고 안철수 의원은 힘을 실어주려고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당부할 말씀이 있어서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핵관으로 불리죠. 장제원 의원의 사진이 하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 시계가 보이는군요. 장 의원이야 뭐 윤심 전도사 수준이죠. 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저마다 윤심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마케팅은 또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솔직히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언론 플레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제가 윤핵관이라고 저는 민핵관입니다. 국민민자 민핵관. 권성동 의원은 어제 친윤 성향의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이 점을 특히 강조했죠. 공부 모임, 국민의힘 공부 모임을 적어놨잖아요. 국민의힘 공부 모임이니까 그야말로 공부 모임 같아. 순수 공부 모임이 맞다. 너무 노골적으로 윤심을 팔면 이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뭐 마케팅인 듯 아닌 듯 이게 제목이군요. 맞습니다.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은요. 윤심이 너무 부각되면 국민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면서 대통령이 정당에 좀 초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요. 윤심보단 민심이 맞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 보이는데 툭하면 외교 결례 이번엔 또 뭡니까?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요. 김 여사의 슬리퍼 착용과 또 자세 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상춘제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담을 했죠.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고 앉은 게 외교 결례라는 겁니다. 실례라서 슬리퍼 신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청와대 상충제 안에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또 베트남 주석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상춘제를 방문한 내빈들도 다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아까 다리 꼬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도 결례일까요? 때와 장소가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대화를 나눴던 것을 보면 외교 결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은 과거 정상 간 만남 사진 몇 장이면 바로 반박되는 생떼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야당 보면 김건희 여사 외교 행사에 참 관심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빈곤 포르노, 조명 사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장경태 의원은요, 오늘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본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야당으로서 외교 결례가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건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트집 잡기로 보인다면 이거야말로 외교 결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스토킹 때문에 처벌을 받은 70대 남성이 접근 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와 불까지 질렀습니다.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는데 여성은 경상을 입었고 본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걷는 남성. 주머니 속 물건을 만지작거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45초 뒤 안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몸에 불이 붙은 여성이 뛰쳐나옵니다. 가게 안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놀란 주변 상인들이 소화기와 소방 호스를 동원해 불을 끕니다. 불소리 듣고 이제 소화기를 끄고 끄다가 안에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세 분이 소화기를 열고 끄고. 어젯밤 6시 반쯤 7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의 가게를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 500ml 생수병에 인화성 물질을 담아와 자신과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겁니다. 사람 많이 소화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얼굴 가고 머리가 많이 붓고 일하려고 하시면 이제 화내기로 여성은 경상에 그쳤지만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지난 7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잠정조치 1, 2, 3호를 모두 받아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가 끝난 뒤에도 2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여성이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신고 이틀 만에 다시 찾아와 불을 지른 겁니다. 몇 번 왔었어요. 남자애가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서 그러니까 불편해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와가지고.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인천에 있는 인쇄 공장에서는 어젯밤 큰 불이 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완전히 꺼지지 않으며 건물이 무려 10개나 탔습니다. 불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공장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살수차가 물을 뿜어내고 소화기까지 동원하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의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16분쯤. 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다른 공장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여 진화 작업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10개 동이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건물입니다. 모두 타버린 채 위태롭게 서 있는데요. 붕괴 위험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피해가 컸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대원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밀집해 있어서
연말을 코앞에 두고 날벼락을 맞은 공장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올해 좀 주문량이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음 주부터 나가야 되는 물건들 지금 다 버렸으니 저희 생각할 때 50억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전국 산업단지 곳곳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속출하자 소방당국은 화기 취급이 많은 공장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중고 물품 사기를 벌이다 호주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호주로 달아난 뒤에도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해 또 사기를 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호주발 비행기에서 내린 남성을 경찰이 체포합니다.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호주로 달아났던 30대 이모 씨입니다. 도주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를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물품이 있는지 인증을 요구하면 다른 판매자에게서 받은 인증사진으로 속인 뒤 돈을 챙겼습니다. 2019년 5월 호주로 달아난 뒤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240여 명, 피해액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자기 호주에 있으니까 와서 네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본인 계좌가 막히자 유학생까지 동원했습니다. 환율 더 쳐주겠다 약간 이런 사탕 발린 말에 다들 이게 뭐 좀 부탁을 들고 주고 하니까 그랬다가 계좌 정지당한 것도 한번 본 것 같기도 해요.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어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고 불법 체류로 호주 경찰을 체포할 수 있었고요.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규모와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자, 이 고금리 시대 요즘 예금금리에 부쩍 눈길들 가시죠. 일부 지역 농협에서 연 10% 적금이 나와서 얼른 가입을 했는데 이 직원이 해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남해 축산농협이 10%대 적금 특판 상품 가입 고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초 대면 판매할 상품이었는데 한 직원의 실수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에서 1,400억 원의 계약 금액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지난해 지출한 이자 비용은 1년에 8억 원 정도. 하지만 이번 특판 상품의 이자 비용은 최대 80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돼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최근 동경주 농협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고객들에게 해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적금 상품을 찾아 가입했다가 해지하게 된 사람들은 초유의 사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코인을 하고 있는 건지 은행 가서 적금 가입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고객들이 알아서 해라. 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 농협이 파산해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지역 농협의 고금리 상품에 뭉칫돈이 몰린 건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5%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요즘 은행 앞에 특판이라고 해서 광고하는 걸 보고 막상 가입하려고 들어갔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높지 않았어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방농협의 이딴 적금 해지 사태에 연 5%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데요. 요즘 점심시간에 이렇게 아예 문을 닫는 시청, 구청 민원실이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밥 먹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교대로 먹으면 되지 않나. 점심시간에 짬을 내 업무를 봐야 할 직장인들은 어쩌란 말이냐 논란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2달 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수원시 권선 일동 행정복지센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공식 점심시간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자리를 비웁니다. 영문을 모르는 주민은 놀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지만 인감 증명서 발급은 안 돼 다시 와야 합니다. 지네 복지라만 잘해주면 되지. 이게 복지라고 갑질하는 거지. 그 동사무소는 어디가 정시간 있어. 사람들 돌아가면서 먹고 하잖아요. 다시 와야 돼. 취재진이 30분간 지켜본 결과 허탕을 친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시청 민원실. 정오가 되자 민원실 불은 꺼지고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3년 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오산시청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문을 닫습니다. 이 교대로 점심을 먹던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고 또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많이 지연이 됐어요.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훨씬 높아지고 더군다나 시민들의 서비스 질도 항상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던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 유연 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내부 문제를 그걸 갖다가 전공무원의 문재인 양으로 확대해서 쓰는 것도 어렵고 그 의의가 없고. 공무원들의 쉴 권리와 시민의 편의 사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난 가을은 많이 춥지도 않았는데 요금 폭탄이라 말할 만큼 10월 관리비 고지서 금액에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난방과 온수,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겨울 관리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걱정이 돼서 난방을 아예 꺼버린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난방과 온수를 쓰는 동절기 연료금이 37% 넘게 올랐으니 주의해달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겨울에 보니까 50만이 나오는 집도 많고 그러던데 많이 나오는 집 50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네요. 난방비가. 여기 이거 18평인데 30만 원 이상 나와. 난방비 폭탄이 걱정돼 난방기를 꺼버린 주민도 있습니다. 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깔아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은 이게 발이 시려워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신고 생활하도록 하고 있고, 저도 집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뜨거운 물을 욕조에 담아서 아이 먼저 씻고 나오면은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나오고 또 그 물도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그 물 그대로 이제 청소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난방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전년 대비 20에서 30% 오른 관리비 고지서에 깜짝 놀란 겁니다. 보통 많이 써야 내가 한 15만 원 정도인데 이제 20만 원이 됐더라고. 놀라셨겠어요? 네. 그거 오른 거지. 이건 뭐 더 줄이자니 추워서 못할 거고 겨울엔 물은 뜨뜻한 물로 자꾸 써야 되는데 온수는 써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다른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난방과 온수 사용을 조금 늘렸을 뿐인데 관리비가 10만 원 올랐다며 고지서 사진을 올리는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30-40%?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전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전기 장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대체하고. 전기장판도 최대 자기 10분 전, 20분 전에 해가지고 눈 뜨면 바로 꺼버려요. 이제 아까워서. 지난 10월 도시가스 요금은 36.2%, 전기요금은 18.6%, 지역 난방비는 34% 오르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파를 앞두고 서민들은 더 오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쩌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달에 썼던 게 이제 이달 말 정도쯤에 나오면 이제 그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체감하는 수치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제공하는 종이 빨대, 금방 눅눅해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물에 안 젖고 잘 분해되는 종이 빨대가 개발됐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는 연간 100억 개. 국민 1명이 1년간 206개의 빨대를 씁니다. 최근 종이 빨대 사용이 늘고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 서너 번 빨면 눅눅해서 못 써요. 그냥 견디고 쓰고 있어요. 그냥 진짜 종이를 물에 넣어서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내 연구진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일반 종이 빨대와 친환경 종이 빨대를 넣고 실험해봤습니다. 1분 뒤 기존 종이 빨대는 쉽게 구부려지지만 친환경 종이 빨대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쓰는 일반 종이 빨대는 100% 종이가 아닙니다. 비닐봉지를 만들 때 쓰는 폴리에틸렌으로 겉면을 코팅하는데 분해도 잘 안 되고 빈틈으로 음료가 스밉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빨대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종이의 주성분을 코팅했습니다. 실제 포항 앞바다에 담궈뒀던 빨대입니다. 일반 종이 빨대는 120일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는 반면 친환경 빨대는 60일 후 50%가 줄고 120일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두 생분해되는 물질로 기반을 하고 있어서 분해가 어렵다는 해양에서도 100% 분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친환경 빨대는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 시중에 나오기 위한 기술 이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조규성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몸값이 폭등한 공격수 3명 안에도 포함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가나전에서 헤더로 2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차세대 공격수로 떠오른 조규성. 지난주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한 세계적 관심은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NBC는 조규성이 BTS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류 인기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진출이 유력한 조규성은 몸값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 365는 월드컵을 통해 가치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큰 선수 11명에 조규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조규성은 공격수 부문에서 2골을 넣은 일본의 스타 도안 리스, 3골로 네덜란드 공격을 이끈 코디 학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올해 6월 11억 원이었던 조규성의 시장 가치는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뒤 19억 원까지 올랐는데 월드컵에서의 활약 덕분에 가치가 폭등할 전망입니다. 풋볼 365는 가나전 골이 조규성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조규성은 이제 해외 무대에서 기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싶은 게 꿈이고. 이미 여러 유럽 구단의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규성 측은 꾸준한 출전이 보장되는 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북한은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 경기를 어젯밤 뒤늦게 방송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 이후 처음으로 우리 팀을 남조선 팀이라고 밝히며 패배한 경기만 녹화 중계한 건데요. 손흥민, 황희찬 등 우리나라 선수들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브라질 팀과 남조선 팀 사이의 16강대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1대4로 패배한 16강전을 하루 뒤인 어제 녹화 중계했습니다. 남조선 팀을 보면 문지기 1번의 김성규, 방어선에는 3번의 김진수, 19번의 김영권, 4번의 김민재. 북한은 앞서 2대1로 이긴 포르투갈전 등은 일절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조순위 등을 언급할 때에도 한 개 팀으로 지칭했을 뿐입니다. 8조에는 지금 경기에 나온 두 팀 외에 우루과이 팀과 한 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무편집한 경기 전체를 내보내며 상세한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서의 활약이 좋은데 지금 이 경기에서는 철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자기 경기 율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팀의 중간 방수 11번 황희찬 선수의 차기였습니다.
앞선 녹화 중계 때 철저하게 가렸던 한국 기업 광고나 태극기도 이번에는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다만 백승호 선수의 만회골은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 시간 76분경에 한 점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의 8강 진출이 무산된 상황에서 주민 동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게 이례적인 녹화 중계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채널A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환생이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환생은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이 장기 이식을 결정하고 의료진이 헌신하는 장면, 그리고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이 새 삶을 얻는 순간을 섬세하게 담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1cm의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그 밖의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위바위보. 중국에서는 바위가 돌이고 이 보자기 보를 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돌이 물에 떠내려가니까 이 바위는 물에 지는 거죠. 바위처럼 버티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 못 견디겠다는 국민의 백지 시위에 결국 접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강성노조 이 민노총 화물연대도 싸늘한 민심의 역풍에 파업 동력을 점점 잃고 있죠. 민심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말 실감이 나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바위를 떠내려 보낸 민심의 강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